오늘 월가에서는 이색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창업자인 잭슨 황이 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거란 논쟁인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또 내일은 세계 채권 지수 이 연례 평가가 있는 날이죠. 이번에 선진국 국채클럽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이 지난 MSCI의 전철을 밟게 될 텐데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색 논쟁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잭슨 황 그리고 파월 간의 대결이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대결보다 더 재밌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사실 그 방송을 하는 기간에 자꾸 목이 메이는데요. 예. 어제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공업 지역의 상징이 예. 볼티모어인데요. 아, 그렇죠. 볼티모어의 교각이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업의 상징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밤새 지켜봤는데요. 예. 정작 월가에서는 이 대결에 더 관심이 됐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창업자, 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던 지금 이제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네, 영상 예. 한번 무너지는 장면 네, 한번 이게 보시죠.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지는데요. 네네. 이 장면이 참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현 PD께서 이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쪽이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원인이 나오면 좀 방송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가에서는 이제 볼티모어의 다리 교각이 영향이 좀 적은 대신에 더 화두가 됐던 것이 엔비디아의 그 창업자 젠슨 황과 제롬 파월의 실제 대결은 있었지 않았습니다는 예. 금리 인하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 얘기가 화두가 됐습니다. 물론 언론에 일부 조금 예신을 비치긴 했습니다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젠슨 황은 지금 세계 산업계 아주 최고 화두의 인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제롬 파월 어떻게나 이렇게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데요. 이 두 사람과의 대결은 자 지금 11월 5일 대선을 향하는 바이든과 트럼프 세컨드 베스트이기 때문에 미 국민들의 그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젠슨 황과 제롬 파월 간의 대결이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월가에서 젠슨 황이 사실상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부터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산업에 해당되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연준의 금리 인하, 시청자분이 많이 기대하는 페드 연준의 금리 인하는 멀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게 M7이고 M7을 이끌어가는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가뜩이나 펄이든가 PBR도 거품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엔비디아 주가 이제 925달러까지 가고 있습니다는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M7의 거품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면 시청자 여러분, 자 페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주가 올라가서 M7의 거품이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거품을 더 심화시켜서 금융의 그 시스템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면 거품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가 어렵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또 M7이 오르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성장이 좋게지겠죠. 그러면 성장이 좋아지면 인플레 압력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 되면 인플레 압력을 더 촉발시켜서 먹을거리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에서 젠슨 황이 사실 그 페드의 의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할 만큼 엔비디아의 주가 모습에 대해서 미국의 월가에서도 페드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만큼 상징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지금 보면 경기적 측면에서는 붐플레이션과 정치적 측면에서는 바이오 마켓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논의가 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에서 또 다른 이색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주가별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를 점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3월 점도표에서 시청자분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중립금리가 작년 12월과 동일하게 4.6%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죠. 이걸 계수를 한다면 올해 안에 2차례 정도, 파월의 기자회견을 감안한다면 3차례 정도 해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올해 6월에서 시작돼서 6월, 7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내에 3월에 FOMC 회의와 기자회견을 감안한다면 2에서 3차례 정도 아마 예상할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를수록 요 횟수가 얼마큼 죽어질까 하는 것을 월가에서 나온 얘기를 시청자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같이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증시의 거품이 심화돼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드는 거고 경제 성장이 엔비디아 주가가 오를 만큼 M7의 미국 경제 성장성이 높으면 사실 금리 인하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925달러, 아까 김천 PD께서 보여주셨던 엔비디아 주가가 어느덧 900달러대 되는데요. 이 925에서 1000에서 1100달러까지 갈 때는 사실은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래서 2차례 정도로 축소된다 하는 얘기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것이 1200달러로 상승할 때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어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유럽의 반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러버셀이라든가 인공지능셀이라든가 구글셀이라든가 관련해서 굉장히 기업과 국가 관련해 굉장히 다투는 것을 테크래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미국의 경제라든가 주가 물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쪽, 거품 상황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면서 결국 거품을 잡겠다, 예. 물가를 잡겠다, 실물 경제 경제적 안정성을 얻다 하는 것이 페드의 통화 정책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페드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측면으로 엔비디아의 그 상징성 이런 것과 젠스랑의 상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월가에서 나오는 이생 논쟁이다. 이 대목은 상당히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더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 시장에 국채를 하지 예. 않고 주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의 주식이 미국의 국채보다 더 안전하다. 그래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 시장 조작에 과거에는 국채만 했었는데 지금 주식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엔비디아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분한테 이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채를 믿으시겠습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믿으시겠습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답을 한번 내려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엔비디아 주식이 높다 하면 결국 오픈 마켓에서 신뢰가 높은 것이 미 국채보다도 디폴트 위험이 있는 미국 국채보다도 엔비디아 주식이 더 안전하다고 향후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 그걸 공개 시장 조작을 해야죠. 그렇죠. 그 내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월가에서 하나의 젠스랑이 페드 의장이 된 거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래서 기업의 그 권력들이 국가 권력이 높아서 통화 정책도 기업인의 역할이 페드의 의장보다도 더 높은 역할이 될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권력과 국가 충돌 현상은 그것이 반독적 규제든 모든 면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예. 지금의 현상이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준다. 나중에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젠슨 황이 왜 파월을 대신해서 연준 의장이 오를 수 있는지, 뭐 그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고요.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운명의 날이 닥쳤죠. 바로 내일인데요. WGBI, 즉 이 세계 국채 지수 정례 평가가 있는 날 아닙니까? 내리죠. 그래서 운명의 날이죠. 예. 오늘도 우리 조인지 캐스터께서 인도가 아, 세계 그 채권 지수에 편입돼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게 세계입니다. 인도 하면 우리보다 월등히 낮다 하는데 국채 글로벌 채권 지수에 인도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 우리나라도 2022년 9월 달에 아시겠습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WGBI 세계 채권 지수의 예비 명단에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은 쭉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막상으로 좀 소개해드렸고요. 이게 평가하는 기간이 매년 시기적으로 3월과 9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제 이게 3월 말이 이제 정례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워치리스트가 등재하면 보통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워치리스트가 등재하면 1년 이내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2022년 9월 달에 우리가 워치리스트 평가했으니까 1년 정도로 감안한다면
작년에 9월 달에 편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됐죠? 이번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번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뭐냐. 한국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MSCI도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2014년에 신흥국으로 탈락했거든요. 예.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느냐 하는 시각 하나. 두 번째는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는 두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예. 주가 지수는 우리가 2009년에 이미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워치리스크에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균형, 전륜 발휘가 됩니다. 똑같은 FTSE 지수에서 주식은 선진국인데 채권은 그렇죠. 이렇게 선진국 예비 명단에 그대로 있으니까 서로 뭐냐 전륜 발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이 WGBI의 연례 평가에서 한국이 과연 선진국 국제 클럽에 가입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의 우리가 기업 밸류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가 이런 때 정부에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시긴 했지만 만약에 탈락한다라고 하면은 이 MSCI 전체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MSCI 지수에 우리가 어떤 전철이 있었을까 하는 예.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주식의 벤치마크 지수는 우리는 신흥국에서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1992년서 투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체된 상태다. 신흥국에서 지금 정체돼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희망을 던져줬던 것이 2008년입니다. 그렇죠. 금융위기에서 선진국 예비 명단에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들어갔으니까 국내 증권사는 매년 6월 달이 되면 우리가 선진국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 외국 자본 들어온다, 한국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단골 메뉴처럼 보고서가 나올 때입니다. 예. 근데 2014년에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뭔가 해서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문제를 해서 선진국 예비 명단에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비 명단에 한번 빠지면 낙인 효과 때문에 다시 예비 명단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 현 정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작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에 다시 들어가겠다. 예. 그래서 2025년에 사실 선진국 명단에 들어가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실패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6월 달에 실패를 했고 MSCI 지수에서 작년에 9월 달에 WGBI에서 선진국 클럽에 실패했고 예. 봐서 바로 오늘 맞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WGBI에 원래는 작년에 선진국에 편입돼야 되는데 편입되지 않고 이번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MSCI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갔다가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신흥국으로 다시 빠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들어갔는데 자꾸 선진국에 들어갈 때 시기적으로 들어갈 때 못 들어가니까 결국 MSCI와 마찬가지로 다시 예비 명단까지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예. MSCI의 전철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전해진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FDA가 머크의 폐질환 관련 약물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내일 있을 WGBI 정례평가. 이번에는 꼭 이 선진국 국제클럽에 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혼탁스럽고 정부 입장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주식도 있습니다. 채권도 같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 대책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좀 인도와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국제클럽에 좀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국민의 한삼으로 그렇게 예. 해주기를 꼭 이렇게 하긴 되는데요. 자, 왜 이렇게 절실하냐면 선진국의 국제클럽에 가입하면 한국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WGBI의 추정하는 자금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원화로 3,500조 원 정도 됩니다. 음. 그러면 금융연구원에 한국의 선진국의 클럽에 가입할 때는 50에서 60조 정도 들어온다. 또 특정 증권사 이름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근거는 증권사에 나오는 자료는 굉장히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냥 100조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 작년 9월에 불발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이러한 선진국 국제클럽에 가입해서
우리가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라든가 또 시청자분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한 요인이 없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요인이 없습니다.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굉장히 그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것이 한국의 증시와 외환시장은 외국인이 받치고 있다. 근데 한국 투자가들은 전부 미국이라든가 그렇죠. 일본으로 간다. 한국은 싱크홀 된다. 외국인이 빠져나오면 한국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싱크홀 되지 않겠냐 해서 싱크홀 푹 꺼짐 위기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워낙 시청자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했던 사항을 이렇게 한국경제TV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 높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 어제 왜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투자자들이 다 애국심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왜 미국으로 갈까? 그러면 한국 투자가들이 한국의 금융시장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사고 나오죠. 그렇죠. 연일 터지죠. 그것도 오너들이라든가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해서 보십시오. 주총 있는데 지방끼리 싸움이 있죠. 못 싸움이 있죠. 주가 조작 매일 있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 투자가들이 뭐 하나 뚜렷한 것이 없는데 왜 한국 주식을 투자하냐. 미국 봐라. 혼란스럽도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뚜렷하다. 예. 뚜렷하다.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건동에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이 꽁수를 부리는 내가 사실 이 사람이라 그러겠습니다. 예. 이게 방송을 위해서 제가 그거보다 좀 악한 표정을 써야 되는데요. 예. 이제 방송을 위해서 그냥 중립적으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도영이가 꽁수를 부려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올라가랍니다. 왜 그럴까? 세계적으로는 몇십조의 피해를 미쳐놓고 예. 추정 규모가 좀 다른데 미국은 몇십조로 봅니다. 그렇죠. 미국은 100에서 150년인데 한국에 오면 최소 6년뿐이 안 때립니다. 이거 가지고 금융사고 이게 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선도에 나올 오너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자 한국 투자자들이 왜 애국심이 없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투자하니 뚜렷한 것이 없다. 예. 근데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의 국제클럽, 선진국 국제클럽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뚜렷한 것이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한국 선진국입니까? 아니면 개도국입니까? 네, 이것도 총선 앞두고 예. 뭐 이렇게 선거의 미래의 장막에 대해서 탁 해서 이렇게 민생 안정 프로그램 관련해서 국민의 희망을 던지기 위해서 선진국과 관련된 이런 게 선거를 앞두고 또 나오고 시작하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2년 전인가요? 대선 때는 MSCI 지수에 가입해야 된다. 느닷없이. 그래서 모 후보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이기 예. 때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우리가 선진국 국제클럽 가입이 내일 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를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렇게 구별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GDP 설명하자니 멀고 30에서 50조 클럽 다들 아시죠? 은쿠타도 원조 규모로 하고 투자 안대표에서 주식과 채권의 벤치마크 지수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 나름대로 다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얘기하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주식과 관련된 벤치마크 지수는 FTSE 지수,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와 MSCI 지수로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왜 내일 채권과 관련돼서 그냥 채권 벤치마크 지수는 FTSE 지수, 소위 WGBI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기준에 대해서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 하드웨어는 우리가 선진국이다. 소프트웨어는 신흥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안 나가보겠습니다는 하드웨어는 선진국이고 소프트웨어는 신흥국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하드웨어 몸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지능입니다. 똑같아야지 사람이 또라이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근데 몸은 이렇게 커지고 예. 지능이 발전되지 않았다 하면 또라이 소리가 듣는 거죠. 그러면 대우상으로 보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성인인데 그럴까?
근데 지능은 안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가장 불균형한 위상을 갖고 있는 거에 가장 국익적 관점에서는 가장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WTO의 선진국이라든가 MSCI 선제 하드웨어에 맞게끔 선진국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올라. 예. 왜 안 올라가느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WGBI 평가에 이어서 이제 다음 달에는 세계 3대 평가사 정례 심사도 시작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WGIP는 국채입니다. 예. 그리고 국가신용등급도 국채에 대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가 다음 달에 열릴 국가신용등급 정례 평가에서 예. 굉장히 연계되기 때문에 내일이 운명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런 과정에서 자, 한국의 그 국가신용등급 현 정부 출범위에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주목하는 사항이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2016년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6년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이후에 8년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처럼 다이나믹한 상태에서 국가신용등급이 8년 동안 정체됐던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뚜렷한 경제 성과 이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본다는 관점에서 평가보다는 유보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국가신용등급은 개선될까?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이니까 우리 국가채무 보겠습니다. 예. 이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는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계부채도 좀 현 정부 들어서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GDP 대비해서 신용갭 비중이 1970년 최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들은 지금 속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가신용등급은 제가 아마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같이 젠스랑이 페드 의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한국도 대기업이 국가 권력이 이제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아지는 이런 시대.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친기업적 정책을 취해야 됩니다. 시장 정책을 취해야 됩니다. 예. 국가 권력이 우위다 해서 모든 걸 지배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대가 지금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도 민간을 존중해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경제 강요도 시장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모시고 오는, 무슨 뭐 명문학교다 뭐다 해서 고시 붙었다 이런 사람에서 현실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 경험에서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 흡수해야 된다. 국가 권력이 경제 정책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젠스랑이 페드의 통화 정책도 좌우한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진짜 목이 메일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매번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선진국 공약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선진국 편입을 늦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죠? 이번 총선도 미래에 대해 희망을 하다 보니까 또 예. 한국에 대해서 각종 장밋빛 정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 총선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들이든가 대선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위상 내지는 한국의 품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WGBI, MSCI는 정량적 평가도 중요합니다는 정성적 평가도 중요합니다. 이게 말 한마디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정석적 요인은 이런 세 가지 요인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MSCI 요구하는 지적사항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도만 개선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개선했는데 하면 안 됩니다. IR 활동을 통해서 해외 투자가 인식을 느껴야 됩니다. 예. 빨간색인데 이걸 빨간색이냐? 계속 외국 투자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빨간색이다. 당신들이 빨간색이라도 내가 체감적으로 주황색뿐이 안 된다 하면 이거는 뭐냐? IR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도 우리가 뭔가 하나 개선된 게 뭐 있는지 이렇게 해서 미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금융사가 많습니다. 금융망사입니다.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선거 때마다 당신은 표심을 위해서 뭐 하지만 정작 뭐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게 뒷정리가 안 됐습니다. 누가 그 공약을 지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들 꼭 이렇게 대선 나가고 총선 나가는 사람한테 꼭 여쭙겠습니다. 예. 공약을 하면
해외에서는 그만큼 개선된다고 기대감이 높습니다. 근데 이걸 개선시키지 않으면 더 실망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총선이고 이렇게 공약, 국민의 표심을 고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을 더 어렵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 자리를 해서 국민을 더 어렵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한국 경제 위상을 높여준 것, 우리 후손들이 이끌어갈 사람이 총선이라든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국민의 입장에서 가치를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이번에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된다.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